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저한테 호영 씨는 뭐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넘어갔네요. 제가 뭐 경험이 부족한지 뭐 아직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지? 얼마만큼 벌었을 때 멈출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누가 100억을 번다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100명의 삶에 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1억이 한 명의 삶인 거죠. 제가 1억이 주어진다 아니면은 한 명의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했을 때 저의 기준이 되는 것은 100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기준이니까 그 한 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임팩트 유니콘을 달성을 100개를 하시는 게 목표인데, 그럼 임팩트 유니콘이 되고 싶은 기업들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 제 매출이 80억이에요. 그럼 저는 100억을 가기 위해서 20억 매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사회적 가치와 멀어지는 방향이라면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매출이나 재무제표, 뭐 영업이익 같은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조직들은. 근데 사회적 가치라는 기준이 없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확실한 지표가 있듯이 사회적 가치에서도 확실한 지표가 있어야 그랬을 때 저희가 비로소 달성한 매출이 임팩트 유니콘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신념이 100억보다는 100명의 삶이듯이 임팩트 유니콘도 100억인데 그 100억 플러스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본질적인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가 측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사람 위에 어떤 그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북극성이라고 하셨죠. 북극성이 그 별칭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그 케어유 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네, 나침반 맞습니다. 나침반 별이라고도 하고요. 또 방향타 별이라고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움직이긴 합니다. 모든 행성과 위성들은 움직이는데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자전축과 그 북극성의 위치가 그 자전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팽이를 돌렸을 때 팽이의 밑부분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 움직이는 게 북극성입니다. 26,000년에 한 번씩 움직인다고 해요. 조금씩. 이 북극성을 보고 가면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임팩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억 기준이라는 확실한 방향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따라가면은 방향을 잡을 수 있듯이 우리도 임팩트를 따라가야 우리에 맞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치 지표를 어떤 조직들은 북극성 지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북극성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지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좀, 지금은 많이 그 작아졌지만 그 탐스 슈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있었잖아요. 신발 하나 사면은 아프리카에 신발 하나가 기부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의 1억 개 가까운 신발을 아프리카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 기부를 받은 아프리카 현지에 신발 공장들이 망한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신발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보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신발을 신지 본인 로컬 신발을 안 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발 공장이 망하게 되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때 오로지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사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탐스슈즈는 매출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잠시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가치, 우리의 신발을 수령받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할 수도 있는 그 공장이 망하는 거 안 된다고 해서 그 공장 자체를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옮겼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었지만 본인들의 북극성, 사회적 가치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지표를 찾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20개 기업들을 이관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가치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연재민대님께 설명해 주신 게 사실 대부분 포괄하고 있어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적인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 의사결정할 때 매출 80억에서 100억 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면 완전 영리 기업이겠죠. 그게 사회적 가치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클이 그 사람의 본인의 그냥 주관이 아니고 그 조직의 미션과 조직의 북극성이라면은 그때 좀 더 의사결정이 쉬워질 것입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지표 체계가 존재할 때. 말로써 누가 말 잘하고 설득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이해력과 자긍심이 제고되는 것인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일하는 많은 분들은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돈이 아닌 경우가 많죠. 돈도 벌면서 사회적 가치도 내거나 기여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거라면은 사실은 근데 1, 2년만 지나면은 이 조직의 미션은 많이 흐릿해집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뭐 기능적인 일들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있다면은 그 직원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은 마음일지 모르나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미션은 흐릿해지고 약간 뭐 원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그 원동력을 살려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일입니다. 돈으로 보상해주는 파이낸셜 컴펜세이션이 있다면은 임팩트 측정을 통해서 명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임팩트 컴펜세이션입니다. 그 이해력과 자긍심을 제공하기 위한 임팩트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 대의 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뭐 사회적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더라도 이 세 번째 의미에서 대부분 공감하십니다. 아주 사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임팩트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산식을 짜게 되고 그 산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드릴 때 그 데이터를 수집하시게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면은 비단 임팩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크게 임팩트 측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임팩트 측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까 충분히 연재민 대리님 설명하셨지만 자금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외부 지원금을 받을 때 뭐 운 좋게 받을 수도 있지만 운 좋게 받는다 하더라도 2, 3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제공한 돈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펀더는 요청하게 됩니다. 또는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경제 위기가 어려울 땐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팩트 측정이 활성화되는 시점들을 보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럼 기업들이 기부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그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흘러가는 자금들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동시에 기업들이 망한다는 거는 실업이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죠. 그럼 돈은 없는데 사회 문제가 커진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에 돈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컨센서스가 생긴다. 그 효율적인 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효율적인 걸 평가할 수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이 임팩트 측정,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개발협력 자금들이 줄어들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임팩트 측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늘어난 거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자금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성에 투자하게 되는 그 눈을 기르게 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측정을 기반한 자금 확보 마련 근거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순히 내부 조직원들의 임팩트 컴펜세이션이 아니라 외부에 소통하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일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그 20개 기업, 이번에 측정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 신청하셨어요? 제가 이 PPT 보시면은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관별 주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이제 전사를 하고 그 중에서 핵심 그 문장, 키 프레이즈를 뽑아낸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외부에 공표해야 된다는 마음은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측정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니즈를 주신 거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아, 내부 관리와 회사 발전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20개 기업들의 키 프레이즈와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봤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박스의 색깔별로 좀 토픽이 다른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 같은 경우는 내부 관리, 회사 발전, 내부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강화, 조직의 운영 방향성, 마치 북극성과 같은 방향성 설정, 이런 이야기를 주신 컨셉인 거고요. 옆에 있는 거는 내부 조직원들의 자긍심 증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컴펜세이션에 해당한 내용들이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니즈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성과에 대한 증명이에요. 우리 성과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았죠. 근데 특이한 거는 그 괄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성과 측정 체계나 메소드로는 우리에게 설명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컸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니즈를 좀 정리해서 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성과 관리 데이터 체계 구축 및 조직 발전 방향성 설정,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창출하는 성과 체계에 대한 증명. 다만 우리의 사업 모델을 점점 다른 것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성과 증명이 좀 니즈다라는 거고요. 가장 우측 하단에는 투자 유치 및 자금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과 측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재문대님 설명하신 것처럼 임팩트 리포트까지 시작해서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저희 이제 위에 세 개는 이제 실제 기관들의 좀 페르소나 어떤 니즈가 있었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컨셉은 이 기관들의 니즈를 반영한 컨셉입니다. 첫 번째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조직의 고유한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이 필요하다. 다 똑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은 주식회사, 어떤 기업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다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까지 캡처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게 목적이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이 측정 결과가 결국에는 자금 유치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조직이 이 측정 결과를 가지고 외부에 내가 유니콘이 될 거니까, 유니콘이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위에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 현황이나 단계나 성숙도에 따라서 측정의 양상 또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업이 되게 완결적이고 성숙해서 오랫동안 그 사업 모델을 유지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가변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은 측정을 잘하고 지표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정말로 그 지표가 북극성처럼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인 거죠. 근데 어떤 조직들은 업력이 짧을 수도 있고요. 업력은 길지만 피버팅을 하기 때문에 되게 가변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직들은 오늘 설정한 지표 체계가 내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수집이 안 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임프루브가 필요한 단계라고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개 조직들을 측정을 해봤을 때 많은 조직들이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많고 피버팅하는 조직들도 많아서 임프루브에 있는 단계의 조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좀 저희가 사례 발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뭐 20개 조직들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 데이터를 받고 뭐 데이터를 검증하고 리포트를 쓰는 단계여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조직은 2개 정도 되고요. 사실 시간상 2개가 되는 건데 그 조직들도 아직 데이터를 지금 현재 수집 중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에서 그저 위에 있는 사랑 이야기라는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래에 있는 마을 도시락이라는 조직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사랑 이야기는 가장 위에 보시면 기관 미션에 이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장애인 중심의 일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매출 규모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상당히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발달 장애인이 고용되지 않는 문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그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그냥 분담금을 내고 많은 형태로 가죠. 근데 그게 발달 장애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효능감이 떨어지고 돈을 벌지 못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부모, 돌봄을 담당해야 되는 가족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도 그 둘 중에 한 명, 부모님 중에 한 명은 아예 본업을 포기하고 장애인을 케어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발달 장애인이 고용되면은 단순히 그 장애인의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시간 동안 안정적인 보육이 일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부모 한 명이 다시 본인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업지원시설 운영을 통해서 보호고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벗어나서도 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연재민 대리님이 써주신 것 중에 변화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Theory of Change입니다. 변화가 발생해가는 논리적인 구조를 그린 것 뿐이에요. 뭐 이론이라는 되게 거창한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그냥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를 논리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캡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 아래가 그 사랑 이야기가 하고 있는 활동인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 스크린이 한 2개 정도 더 필요할 정도로 더 많은 사업 활동이 있는데 발표용을 위해서 좀 축약한 버전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아래에 보시면은 장애인 직업지원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가지 활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뽑아내냐 했을 때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임팩트가 뭐지를 한번 위로 올려보는 겁니다. 장애인 직업시설 재활시설 운영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나면은 판매에 따른 고용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판매가 되면은 그 일정 부분을 뭐 비장애인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 가족 대상 상담,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1차적인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럼 이로 인해서 또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했을 때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의 부모님들도 돌봄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생각해 보시면은 초등학교, 유치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유치원이 휴교하면 막막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유치원 내가 그럼 직장에서 반차 써야 되나? 학교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보호라는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벌게 되고 자기만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부모 돌봄 시간 경감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돌봄 시간을 경감하게 되면은 즉시 어떤 직업을 새로 구할 수는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용기를 얻게 되고 실제로 근로자 가족이 경제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경력 보유를 통해서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비단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질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자신감과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게 예를 들면 매출이 예를 들면 100억이에요. 근데 장애인 고용이 뭐 장애인에게 제공한 인건비가 1억밖에 안 돼요. 임팩트 유니콘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컨셉만, 개념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출 100억이 됐을 때 우리가 장애인에게 제공한 인건비가 30%다, 30억이다 하면은 이 기업이 임팩트 유니콘으로서 1000억 갔을 때 장애인 고용 비례해서 오르겠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 부모 돌봄 시간 같은 경우는 고용된 장애인 직원 수가 16명이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체류하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장애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체류 시간이 월 평균 150시간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부모가 돌봄을 했을 때 그 가치, 사실은 돌봄에 대한 가치는 시급이 단순하게 최저 시급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9,140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장애인들을 16명 고용하고 그들이 이 사랑이야기 조직에 체류함으로써 장애인 부모들이 얻게 되는 돌봄 경과 효과는 화폐적으로 2.7억 원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는 화폐 가치화가 되지 않아요. 화폐 가치화된 성과는 사실은 그 아래에 흐르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 뿐이지 진짜 화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캐시를 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화가 되지 않는 거는 억지로 화폐 가치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애인들의 뭐 연평균 외출 횟수처럼 300회대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우수한 것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독자들,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회적 가치는 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장애인 근로자 가족에게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이제 스테이크홀더, 아까 원칙 중에 하나였던 스테이크홀더 스탠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테이크홀더에 기반해서 각자 어떤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이 또는 후원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마을 도시락은 로컬 푸드를 활용해 아동의 식사권 확대를 도와주는 건데 그 결식아동들이 많다는 거죠. 그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주는데 단순히 와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차가 없는데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는 부모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송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만들었다 100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딜리버가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락을 만드는 밸류체인 상에서 그 원재료가 조금 더 건강하고 로컬 친화적이고 한다면은 사회적 가치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변화이론을 보시면은 아동 급식 생산을 위한 활동 진행하고 있고 또 배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로컬 푸드 조달을 통한 현지 농가 매출 증대 성과가 있습니다. 도시락 1000개 주는 것도 성과인데 그 도시락 1000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로컬의 제품을 조달한다면은 로컬 현지 농부들의 소득도 증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적인 개입을 통한 사회적 가치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동의 접근성, 식사를 결식하게 되는 아이들이 적어지게 되고요. 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식습관 인식 개선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사회적 가치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생산 및 배송 성과가 가장 위에 있는데 전달한 도시락이 85,000개가 무료 전달됐거든요. 그 도시락과 유사한 퀄리티의 도시락을 실제로 시장에서 산다면 얼마인지 가져오는 겁니다. 아, 그게 7,000원쯤 되는구나. 이게 재무적 대용치라고 써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고 배송해 주니까 그 배송의 건당 시장 가격, 물론 배송 거리에 따라서 배민 보시면은 길면 더 많이 받고 그러지만 저희는 가장 기본 보수적인 수치를 잡기 위해서 그냥 기본 가격을 곱해가지고 한 6억 원 정도의 도시락 생산 및 배송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밑에 보시면은 로컬 푸드 조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시락을 만들 때 3,500만 원어치의 로컬 푸드를 조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3,500만 원 조달했잖아요. 거기 전체가 사회 성과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율 한 20% 정도의 부가가치율만 저희 곱해서 저희 사회 성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더하게 되고 어떤 부분들은 정성평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회적 가치가 있고 뭐 로컬 푸드 농가에 발생한 사회적 가치 또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여줌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이해관계자가 획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끝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팩트 유니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스타트업 유니콘은 지표가 매출과 영업이익. 하지만 임팩트 유니콘은 그거와 하나 더불어서 또 하나의 북극성인 사회적 가치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임팩트 리포트의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퍼포먼스가 아니라 임팩트적 퍼포먼스를 같이 봐서 투자자와 사회에게 모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